당일 이틀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아소다로 자민당 부총재와 스가요시 이대 전 총리 등 일본 정계 지도자와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후에는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련이 주최하는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경제협력 구상도 다룰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 신분으로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입니다. 전남 목포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또래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막이 파열되는 등 온몸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후부터 반짝 추위가 물러나고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은 가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에 내륙 지방은 건조특보가 확대돼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이틀째 일본 정치인들과 접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일한의원연맹, 일한친선협회 중앙회, 일한협력위원회 등 양국 교류 친선을 지원하는 단체 관계자들과 만났습니다. 일본 자민당 부총재인 아소다로 전 총리, 일한의원연맹 회장에 취임하는 스가요시 이대 전 총리도 함께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일본의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도부와도 접견했습니다. 이 행사는 애초 계획이 없었지만 입헌민주당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열어가자는 윤 대통령에게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싶다고 요청해와서 우리 측이 수락했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양국 국민께 한일 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회담했다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더욱 밝은 양국 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NHK도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 패권주의 행보를 강화하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응해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와 결속 강화를 염두에 두고 한국 초청을 검토해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부 일본 언론 보도와 달리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소인수 회담이나 확대 회담에서도 독도와 관련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논의된 내용을 전부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식 발표 위주로 보는 게 좋겠다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NHK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위안부와 관련한 과거 양국 간 합의를 착실하게 이행할 것을 요구했고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일본 방문 첫날이었던 어제 모두 4시간 동안 함께했습니다. 딱딱한 만찬장이 아닌 도쿄 시내 일반 식당에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했고 주역의 식당에서 두 정상만 마주 앉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기 1분 전부터 기시다 총리가 관저 정문에서 기다립니다. 마침내 차문이 열리고 환하게 웃는 두 사람.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담 이후 넉 달 만에 만난 두 정상의 악수는 길게 이어집니다. 태극기와 일장기가 놓인 단상에서 두 정상은 애국가와 기미가요를 엄숙한 표정으로 들으며 서로에게 예를 표시했습니다. 비공개 소인수 회담 이후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한결 편안한 얼굴로 확대 회담장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今週、東京では早く桜が開花いたしましたが、本格的な春の訪れを迎えたこの日に 한일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정상은 도쿄의 번화가인 긴자거리에서 친교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유명 스키야키 식당에서 1시간가량 부부끼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본 관례상 실부 방문 때 부부 동반 만찬은 드물다는 게 우리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일본 측은 이어 2차로 윤 대통령의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오므라이스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는 단둘이 맥주까지 곁들였는데 식당을 나올 때 두 정상은 눈에 띄게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대통령님 맛있었습니까? 맛있었습니까? 방일 첫날에만 공과 사를 오가며 4시간 넘게 밀착 행보한 한일 정상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얼마만큼 녹여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일본 도쿄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찬 이후 도쿄 시내 경양식 집으로 자리를 옮겨 독대한 자리에서 본인 임기 중에 한일 관계를 가장 좋게 만들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의 솔직한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한일 관계가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맥주를 놓고 담소를 시작한 두 정상은 화합하는 취지로 한국 소주를 시켰고, 이에 기시다 총리는 한일 우호의 맛이 맛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술인 고구마 소주까지 곁들인 두 정상은 1시간 동안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이어갔고, 기시다 총리의 답방 때도 이런 소통의 자리가 이어지길 바란다며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한일 정상은 이번 만남을 통해 이른바 셔틀 외교를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시다 총리의 답방은 올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정상이 셔틀 외교 복원에 합의한 건 급변하는 국제 정세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과 미중 경쟁 가속화, 세계 공급망 위기 속에서 이웃나라인 한일 간의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간 얼어붙은 양국 관계로 인해 양국 국민들께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왔다는 데 공감하고 한일 관계를 조속히 회복 발전시켜 나아가자는 데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新たな章を開く、そのために今回、ユン大統領との首脳会談において、両国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を再開させ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한일 셔틀 외교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가 합의하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한일 정상이 상대 나라에 오가며 정례 회담을 열고 소통을 확대하자는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중단됐다가 이명박 전 대통령 때 복원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2011년을 마지막으로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일로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부활한 셈입니다. 이후에 기시다 총리가 또 한국을 방문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좀 만들어간다, 쌓아간다, 채워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기시다 총리의 방한 차례인데 일본 언론들은 시기를 올 여름 6월에서 8월 사이로 내다봤습니다. 일본은 또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도 윤 대통령을 초대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두 정상 간의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정치적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국민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거라며 역사가 제대로 평가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한일 관계 정상화는 복합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와 활력을 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죄가 없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 대한 재확인은 크게 보면 사죄의 뜻이 포함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윤석열 정권이 결국 일본의 하수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한일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문제에 일본의 사죄나 반성은 전무했고 우리 정부가 공언했던 일본 대응 조치는 언급조차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공개된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일본 평화헌법 무력화 시도까지 용인한다는 윤 대통령의 태도에 아연실색했다며 이쯤 되면 친일 논쟁을 넘어 숭일 논쟁이 벌어질 지경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관심을 모았던 부분,
우리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내놓을 것이냐였죠. 실제 사과나 배상에 대한 확답은 없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어떤 맥락인지 김세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별도 사과나 반성의 뜻을 밝히지 않았던 기시다 총리. 한국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 조치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日本側の抗措置についてのご質問でありましたが、本日もいくつかの具体的な成果が見られたと考えていますし、 이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해제 조치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 보복 조치.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에 대한 나름의 성의 있는 조치라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셔틀 외교 재개를 강조하면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거듭 언급한 것 역시 호응 조치의 일환인 점을 강조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両国の首脳が形式にとらわれず、頻繁に訪問するシャトル外交を再開させることで一致をいたしました。 이런 가운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일본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항에서 내린 직후부터 주요 일정을 속보로 내보내며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과는 달리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관되고 뚜렷한 주관을 가지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에 대한 국내 반발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라며 한국의 해법안 이행 전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중국은 한일 정상회담에 친일 후유증 같은 독설을 쏟아내며 견제했습니다. 또한 회담 당일이었던 어제 북한의 ICBM 도발을 두둔하면서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거명하며 책임을 돌렸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한일 강제징용 해법에 이은 정상회담 소식에 중국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한일 양국의 반대 여론을 부각하면서 반중 전선을 강화하려는 미국만 신났다고 비꼬았습니다. 之所以韩国会做出这么大让步呢，我认为既有美国的压力。 더 나아가 일제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한국 내부의 문제라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韩国历史上亲日势力的基因和亲日后遗症，加上现在政治精英中一些保守阶层的对日新思维。 미국이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동참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반민주, 동요의 화근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비서방권 정당 사회단체 500곳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각을 세웠습니다. 打着民主旗号挑动分裂对抗，本身就是对民主精神的践踏。 반면 북한은 더 분명하게 두둔했습니다.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에도 한미연합훈련 탓으로 돌린 겁니다. 예전과 달리 미국을 직접 거론하며 호주의 핵잠수함 이전 문제까지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美国等持续在地区举行大规模联合军演，不断加大战略武器出动频次，向他国转让核潜艇。 시진핑 집권 3기 출범 이후에 나타난 변화라는 점에서 더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만큼 중국도 북한 쪽으로 한 발 더 멀어진 모양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어제 한일 재계가 발표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은 이미 12년 전에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에게 제안했던 장학금 재단과 비슷합니다.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은 직접 재단에 돈을 내겠다고 밝혔었고 또 피해자들에 대한 유감 표명도 제안했는데 이번 기금 발표에서는 모두 빠졌습니다. YTN이 확인한 협상 자료집 내용을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뒤에도 사죄와 배상 촉구가 계속되자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0년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들과 협상에 나섭니다. 2011년 7차 협상,
미쓰비시가 장학재단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원고들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싶어 했던 마음을 미래에 전하기 위해 한국의 젊은 세대를 위한 학술 교육 지원을 해보자는 것. 중학교 보내준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에 갔다가 미쓰비시 사업장에서 강제노동 피해만 봤던 할머니들의 아픈 사연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임선생이 하는 말이 너 일본에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도 할 수도 있고 돈도 일하면 돈도 벌고 그렇게 일본어 가거라. 미쓰비시는 14차, 15차, 16차 협상에서도 한국의 젊은 세대, 미래 지향을 내세우며 공익단체를 통한 장학금 증정을 제안합니다. 이르면 2013년부터 실시할 생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쓰비시가 그렇게 한국 유학생들한테 그리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당신들이 하면 될 일이지 이 문제에 얹혀서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 미쓰비시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 최고 재판소도 인정했던 끔찍한 강제노동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용하고 고생을 하신 데 대해 진심으로 유감의 뜻을 표현한다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20개월, 16번에 걸친 협상은 미쓰비시가 피해 배상에 관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습니다. 이번에 한일 재기가 발표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의 원형으로 볼 수 있는 12년 전 미쓰비시 장학금 제안은 당시 협상 자료집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미래 파트너십 기금에는 일본 전범 기업의 개별 참여도 사과 표현도 담지 못했다는 점에서 12년 전 전범 기업이 마지못해 내놓은 협상안보다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번에 한일 정상이 손을 맞잡은 계기는 일본 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안 발표였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일본 기업의 구상권을 청구하면 어떡하냐는 일본 기자단 질문에 양국 정상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これについてはユン大統領の力強いリーダーシップのもと今般韓国の財団が判決金等を支給するという措置が発表されたと承知をしています。そうした本件措置の趣旨に鑑み求償権の行使については想定していないものと承知をしております。 만약에 구상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그런 구상권 행사라는 것은 이 판결 해법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그 취지와 관련해서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데 질문을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제3자 변제안에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상권 발언에 대해서 강제동원 피해자 법률 대리인은 이런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재단이 구상권을 가질 때 그걸 어떻게 포기할까라고 좀 법률적으로 고민을 해보면 아마 포기 각서를 일본 기업에게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재단이 내가 구상권을 확보는 했지만 대신 갚아줘서 이거를 당신 기업들한테 행사하지 않겠다는 채권 포기 각서를 이사장 명의로 도장을 찍고 일본 기업에게 전달을 하면 나중에 이 재단의 이사회가 변경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이제 행사하자라고 해도 일본 기업 쪽에서 너 나중에 예전에 포기 각서 썼기 때문에 지금 소송 제기할 수 없어라는 방식으로 일방적인 채권 포기 절차를 아마 법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재단이 구상권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싶지 않고요. 채권을 지키겠다는 피해자들이 계신다면 또 그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싸우겠다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야당은 굴종 외교라고 혹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야당의 평가에 이런 반응을 전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왜냐면 2018년 10월에 어떤 대법 확정 판결 이후에 민당 정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번에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 제철에 이 원고 승소하시면 15분인데 그중에 13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또 1000명의 원고들이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예. 그럼 계속해서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속 운명을 달리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 하나도 내지도 않고 맨날 굴종에게다 외교 참사다. 민주당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분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계승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여당은 사죄의 의미가 담겼다고 평가했는데 호사카 유지 교수는 기시다 총리의 모두 발언에 이런 내용이 숨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죠. 윤석열 대통령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상당히 간절을 했지만 예. 아까도 좀 말씀하셨지만 일본은 그거 아니라 전체적인 일본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전체적으로 계승한다. 예, 전체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 설명되어 있지 않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일본 자민당 내각의 입장은 일제강점기는 합법이었다 이것입니다. 예, 이런 것도 다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자민당 내각이 거의 55년 이후 예. 4년 빼고 다 자민당 내각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 앞에서 결정한 것을 거역할 수가 없는 그러한 구도가 만들어져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볼 때 상대방에 맞추지 않습니다. 예, 우리에게 맞춰라라고 오기 때문에 맞춰라. 그러니까 자민당 쪽에서 이게 일본의 스타일이자 일본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라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또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도 침묵을 지킨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대표 측은 재판 시작과 함께 검찰과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재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 대표는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곳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는 이 대표의 지지자들과 반대 집회 인원들이 각각 이 대표의 이름과 이재명 구속을 연호하며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시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입장했는데요. 당시 현장 모습을 보겠습니다. 김용 재판에서 남욱 측근이 작성한 메모 나왔는데 알고 있습니까? 백현동은 적극 행정 사례로 보고받으신 건가요? 오늘 재판은 지난 3일 첫 공판에 이은 두 번째 공판 기일입니다. 이 대표 측과 검찰은 재판 시작부터 김 전 처장을 기억했는지를 두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검찰은 고 김문기 처장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이 대표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직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9박 10일간 출장을 통해 근접 수행을 한 데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골프 등 여가 활동을 함께 즐겼고 김 처장이 대장동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 담당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대면 보고도 했고 그 공로로 성남시장 표창장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더라도 이 대표와 김 처장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도 없었다며 출장 당시 이 대표를 주로 보좌한 건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 이 대표가 7년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 전 본부장을 보좌하러 온 김문기 처장을 별도로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자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당시 언론 인터뷰 당시 사전 질문지가 있었는지도 확인해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인터뷰 때 사전 질문을 받아 미리 준비된 답변을 한 건지 아니면 즉흥적 답변을 한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이후로는 지난 공판에 이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조사 절차가 진행됐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예정이고 다음 재판부터 유동규 전 본부장을 포함한 이 사건 증인들이 출석해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게 됩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를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언급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당시 국토교통부의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오전 재판은 종료됐고 오후 2시 반부터 재판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사실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회고록을 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 전 부장은 어제 발간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라는 책에서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가족들의 뇌물 수수 혐의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회고록에는 권양숙 여사가 고 박연차 태강실업 회장에게 피아제 시계 2개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시계가 2006년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전달됐다는 것이 상당하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서 자신을 찾아와서 명품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도덕적 타격을 주자라는 요구가 있었던 만큼 이른바 논두렁 시계 의혹을 흘린 건 이명박 정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가의 비리를 연일 폭로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을 먹겠다고 말한 뒤에 실제로 투약하는 듯한 장면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 씨는 오늘 새벽 5시쯤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마약 범죄를 자수하겠다고 예고한 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고 마약이라고 언급한 알약 여러 알을 먹었습니다. 전 씨는 몸을 부르르 떨거나 고통스럽다며 흐느끼는 등 환각 증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국 현지 경찰로 추정되는 외부인들이 진입하고 전 씨가 끌려나가는 듯한 소리가 들리며 방송은 종료됐습니다. 국회가 반도체 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 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K-칩스법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여야가 반도체 시장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K-칩스법을 놓고 머리를 맞댔습니다. 오전부터 시작된 마라톤 회의 끝에 여야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 공제율이 확대됩니다. K-칩스법 반도체와 전부 다 합의를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세액 공제 대상엔 반도체 이외에도 국가 전략기술 관련 분야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2차 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그리고 미래형 이동수단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민주당 요구사항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및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첨단 기술 이렇게 포함하는 걸로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 여야는 전쟁에 비견되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 상황을 고려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욱 앞서 나갈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특정 회사로부터 세수 감소는 확실한 도박적인 정책이라고 사실상 법인세 감면에 불과하다며 소위 협의를 거부했습니다. K-칩스법은 오는 22일 DJ 전체 회의를 거쳐 30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은행권 제도 개선 TF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기자본 확대 등을 통해 손실 흡수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 TF 3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의 건전성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SVB 등 미국 지역은행 파산 계기에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6년 제도 도입만 한 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활용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용 팽창기에 은행에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고 경색이 발생하면 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대출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0%인 경기 대응 완충 자본에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실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은 불안한 추세로 1월 말 기준 대출 연체율은 전달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0.31%로 집계됐습니다. 현 시점에서 동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높은 경각심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해 나가겠습니다. SVB 사태로 은행 제도 개선 TF의 대형 시중은행 과점 해소 논의 등에 영향이 있을 거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이 논의를 이제 시작을 한 것이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SVB 사태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 스몰 라이센스나 이제 특화은행 논의가 달라질 이유는 특별하게 없고.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관련 개선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지난해 국내 5대 시중은행은 당기순이익 12조 6,900억여 원을 거둬 성과급의 1조 9천억 원, 퇴직금의 1조 5천억 원 넘게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F는 은행 성과급이 단순히 예대금리 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고려해 지급될 필요가 있다며 조만간 관련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우리 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 3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과 제조업, 기업 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 경제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취약 부분의 금융 불안과 같은 하방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에 이어 스위스 투자은행 크레딧 스위스 악재가 겹치며 금융시장은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은행권의 혼란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번 발표 이후에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과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 폭락 등에도 기준금리를 지난달 예고한 대로 0.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Inflation is projected to remain too high for too long. Therefore, the Governing Council today decided to increase the three key ECB interest rates by 50 basis points in line with our determination to ensure the timely return of inflation to our 2% medium-term target. 유럽중앙은행은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 9월과 10월에는 각각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그리고 이번까지 3회 연속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스위스 중앙은행이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에 500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으로 약 70조 3천억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한 결정이 이번 금리 인상을 추진할 자신감을 주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융시장 긴장 상태를 모니터링 중이며 유로존의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대응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요일 25% 폭락했던 크레디트 스위스의 주가는 목요일에는 19% 반등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발표 이후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다음 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80%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전에 54%보다 크게 높아진 것입니다. 제니 델런 미국 재무장관은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사태 이후 처음으로 의회 청문회에 나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건재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can reassure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that our banking system is sound and that Americans can feel confident that their deposits will be there when they need them. 이런 가운데 제2의 실리콘밸리 은행으로 지목되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구제하기 위해 JP 모건 체이스 등 미국의 11개 대형 은행들이 모두 300억 달러, 우리 돈 39조여 원을 예금 형태로 퍼스트 리퍼블릭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제도의 미비한 틈을 노려 건축왕이니 빌라왕이니 하는 전세 사기 일당이 활개를 쳤습니다. 정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일부 개정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강성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피해 방지 후속 조치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 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 금액을 일괄적으로 1,500만 원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증금이 서울은 1억 6,500만 원, 광역시는 8,500만 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됩니다. 우선 변제 금액도 일괄적으로 500만 원 올렸습니다. 서울은 5,500만 원, 과밀억제 권역은 4,800만 원, 광역시는 2,800만 원 이하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적용 시점입니다. 최우선 변제는 해당 주택의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에게 2,700여 가구가 피해를 본 인천에서는 수백여 가구가 최우선 변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왕이 소유한 주택은 거의 대부분 임대 보증금이 7, 8천만 원에 형성돼 있지만 금융기관에 근저당이 설정된 것은 대부분 주택이 준공된 시점인 지난 2011년 즈음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인천 지역의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6,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30대 남성의 전세 보증금은 7천만 원. 하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대 보증금 기준은 6,500만 원이기 때문에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3년 기준으로 적용을 하되 최우선 변제금의 기준은 근저당 설정으로 한다고 하면 그나마 조금 도움이 되거든요. 원래 그렇게 법 해석이 돼야 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달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이 신설됐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앞으로의 피해 방지에 역점이 주어졌지만 이미 피해를 보고 있는 소액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방안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경제인들과 만나서 양국이 다양한 글로벌 아젠다에 공동으로 협력 대응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오늘 일본 도쿄의 경제단체 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세계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공급망과 기후변화, 첨단 과학기술, 경제안보 등은 물론 디지털 전환과 반도체, 배터리와 전기차 등 미래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어제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함께 발표한 한일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토대로 미래 세대 교류가 늘어나고 상호 이해와 협력이 확대된다면 양국 관계가 더 굳건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자리에 우리나라는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과 삼성과 현대차, LG와 SK 등 4대 그룹 회장 등 12명이 또 일본 측에서는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 등 경제인 11명이 참석했습니다.
최근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JMS에서는 정명석 총재의 선택을 받으면 신앙 스타로 불립니다. 일반 신도보다 우월해지는 건데 그 지위가 돈을 뜯어내거나 무리한 성관계를 강요하는 데 쓰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기독교 복음 선교회, 일명 JMS 신도로 활동해온 30대 A씨. 20대 때 필리핀으로 이주해 종교 생활을 이어갔는데 여기서 이른바 신앙스타라고 불리는 필리핀 여성 신도 B씨와 교회 지도자 한국인 여성 C씨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교회 후원금을 명목으로 A씨에게 돈을 뜯어가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 이 돈은 이들의 개인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본인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확장하기 위해서 저한테 돈을 요구했고 그것조차도 신도들을 위한 거라고. 여기에 A씨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이들이 A씨 병원비를 대납해줬고 이때부터 A씨는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돈을 이들에게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를 썼던 돈, 그 내역을 찾아보니까 제가 보냈던 돈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나중에 와서 제가 달라고 했을 때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A씨는 신앙스타라고 불리는 필리핀 여성 신도 B씨에게 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B씨가 자신이 JMS 교주 정명석 총재의 계시를 받았다면서 A씨에게 옷을 벗거나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정명석이 직접 발탁한 여성 신도들인 신앙스타는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는 신도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A씨는 이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스킨십 정도를 하였고 나중에 와서는 더한 것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계시자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렇게까지 믿게 되더라고요. B씨는 정명석을 만나면 이렇게 해야 한다면서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했는데 어린 나이에 그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A씨는 이러한 요구에 여러 차례 응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요구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A씨는 한국인 지도자 C씨에게 이 일을 토로했지만 사실상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게 아니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요구를 받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거구나 판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으로 돌아와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범죄였다는 걸 인식하게 된 A씨는 탈퇴 신도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적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B씨에게 글을 쓰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성 이메일을 받기도 했지만 용기 내 피해 사실을 YTN에 제보했습니다.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2차 가해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제가 이런 걸 폭로함으로써 알고서 그 사람들도 자기 인권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취재진은 신앙스타인 B씨와 C씨에게 전화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듣진 못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0대 3명이 또래 학생 1명을 1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학생은 갈비뼈가 부러지고 고막도 파열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15살 A군은 최근 전남 목포의 한 모텔에 감금된 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래 3명에게 주먹과 발로 무차별 구타를 당한 겁니다. 그때 경찰분들이 오셔갖고 타짜 같은 것이 나와 있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집기를 부숴놨다고. 가해 학생들은 1시간 동안 모텔 도구를 이용해 가학적인 폭행을 저지르고 칼로 위협하며 신고할 경우 보복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물건까지 다 뺏긴 A군은 홀로 병원으로 이동해 부모에게 구타 사실을 알렸습니다. 병원 진단 결과 갈비뼈 골절과 온몸 타박상으로 전치 6주, 양측 고막 파열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전방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때려놨습니다. 타박상이 좀 심한 상태고 마지막에 이제 옷 다 벗기고 사진 찍고 신고하면은 죽인다고 그렇게 협박하고 현관 도 비밀번호까지 물어보고. 가해 학생들은 다음 날 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전남 무안에서 차량을 턴 혐의로 경찰이 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투리 사건이 있어가지고 계속 추적을 했었어요. 그 전부터. 그런데 하다 보니까 걔들이 모텔에 다른 폭행 사건까지 있다고 확인돼가지고 영장을 넣으면서.
경찰이 가해 학생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범죄 전력이 있는 1명만 구속됐습니다. 심지어 다른 2명 가운데 1명은 중학교 1학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었습니다. 이번 폭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학생과 부모는 보복 폭행까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네들을 풀려났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보복이 일단 무섭고 무슨 또 해코지를 당할까 봐 무서워서 그게 가장 걱정되고 얘도 지금 엄청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일단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해야 제가 안심이 되죠. 전남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이 다른 학교 폭력에도 연루된 것으로 보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경북 상주시 외남면에서 난 산불이 17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상주 산불 발생 이틀째인 오늘 아침 8시 반쯤 큰 불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잔불 진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산불 영향 구역은 86헥타르, 축구장 120개 면적으로 추정됩니다. 해가 질 때까지 불이 잡히지 않으면서 야간 진화 작업이 벌어졌고 당국은 날이 밝자 헬기 22대를 투입해 집중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때 주민 200여 명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지만 지금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불은 어제 오후 2시 50분쯤 시작했습니다. 이 불로 최초 신고자인 40대 남성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불을 끄던 산불 진화대원이 떨어지는 돌에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번 산불이 난로에 남은 재를 산 주변에 버리다가 시작된 걸로 보고 재를 버린 4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 발견된 실탄 한 발이 미군이 사용하는 실탄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인천공항에서 발견된 5.56mm 소총용 탄알은 미군이 주로 사용하는 실탄 종류인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발견된 실탄은 지난 10일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발견된 9mm 권총용 탄알 2발과는 다른 종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앞 쓰레기통에서 실탄 한 발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파산 위기설에 휩싸인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경영진이 주가 폭락 전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최고 경영진 6명이 지난 1월부터 50일 동안 주식 9만여 주를 팔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때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여파로 은행 주식들이 폭락하기 전으로 주가는 123에서 145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경영진이 팔아치운 전체 주식값은 1,180만 달러, 우리 돈 154억 원에 이릅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주가는 현재 34달러로 경영진이 판 주식값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특히 은행의 설립자인 짐 허버트 회장은 450만 달러어치 주식을 팔았습니다. 허버트 회장 측근은 자선 활동과 부동산 계획에 따라 자금 마련을 위한 일상적인 거래였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를 향해 가는 지금 쌀쌀했던 아침과 달리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11.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나 높은데요. 주말과 휴일에도 예년 기온은 2, 3도가량 웃돌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져 기온 변화가 무척 변덕스럽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도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제주도는 내일 새벽까지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해안에도 오늘 저녁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 소식이 없는 내륙은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특히 서울 등 일부 수도권은 특보가 건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주말 동안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 15도, 광주 16도로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당분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 대기의 건조함이 심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양호합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미세먼지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뉴스앤 이슈를 진행했던 박상현 앵커가 새 생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비웁니다. 사실은 이미 비운 상태고요. 언제나 오늘보단 내일이 기대되는 동료였습니다. 머지않은 미래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은솔 앵커와 찾아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